네, 안녕하세요. 굿데이 미술관 토크 7번째 날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을까요? 네, 그동안 단풍이 많이 들고 만연한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NFT 아트테크 A2Z이며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연산의 교수님 김보름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를 받은 저는 김보름이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술 시장과 문화 소비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또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연구와 강의를 이어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NFT와 같은 또 메타버스와 같은 온 오프라인 문화 공간에서의 어떤 예술 소비, 문화 소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뉴욕 대학교에서 미술품 감정 관련된 전문가 과정을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서로는 뉴욕 미술시장이라는 책과 번역서로는 미술가로 살아가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쨌든 미술 시장과 미술 생태계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다소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NFT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이제 NFT란 과연 무엇인가 한번 기본 개념부터 그다음에 주요 용어들 그다음에 그렇다면 NFT 아트라는 것들은 어떻게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는지 내지는 그 NFT는 그러면 어디서 구매할 수 있고 작가라면 어디서 판매할 수 있는지 그 플랫폼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플랫폼 내지는 이제 시장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한번 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NFT에 대해서 매일매일 신문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거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우리들이 이 NFT를 바라보는 인식은 어떠한지 궁금해서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그 결과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 NFT 아트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어떠한 쟁점들 또 앞으로 어떻게 이에 발전돼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요 이게 뉴스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프리다 kahlo라고 아시죠? 멕시코 여성 화가인데요. 그녀가 그린 일기장에 그렸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일기장에 그린 그 수목 채색화를 불태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 가상자산, 내지는 암호화폐 이렇게도 불리는데 사실은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이 가상자산 사업가가 어떠한 일을 벌였냐면 이 프리다 kahlo의 작품을 디지털화해서 NFT로 판매를 했는데 원본은 불태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원본을 불태웠을까요? NFT 작품의 가치를 더 높이고 싶은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이슈화를 통해서 가격에 영향을 주고 싶었던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멕시코에서는 이 프리다 kahlo 정도의 작품이면 문화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국과 의논 없이 작품을 손상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기 태운 작품이 정말 프리다 kahlo의 작품 맞아? 아닐 수도 있잖아. 이거 진품 맞아?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뉴스 한 장면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어쨌건 이 미술계에서 NFT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남자분은 데미안 허스트라고 하는 미술 작가죠. 영국의 미술 작가인데요. 한번 영상 간단히 보시고 강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해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대략 이해가 되세요? 일단은 NFT 미술 작품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이 실제 생활에서의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작품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이를 디지털화해야 돼요. 디지털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심플한 방법으로는 사진을 찍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직접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데미안 허스트가 어떠한 일을 벌였냐면 본인이 2016년도부터 이 점 찍는 이 작업을 했던 거죠. 만 개의 베리에이션,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었고요. 보시면 왼쪽이 NFT고 오른쪽이 피지컬이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지금은 NFT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의 시간을 드릴게요. 1년 후에 NFT 작품을 소유하실 건지 아니면 실제 이 물리적인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미술 작품을 구입하실 건지 1년 후에 결정하세요 라고 했던 게 작년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서 그 구입한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저는 NFT로 구입하겠습니다 라고 한 분들의 작품을 소각하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니 이거 점 찍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이거 어떻게 진품인지 알지? 이게 데미안 허스트가 진짜로 만든 작품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작품 장치를 했는데요. 일단은 만 개의 작품명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숫자를 붙이면 1번부터 만 개까지 있겠죠. 근데 그 1번부터 만 개까지가 단순히 숫자 이름이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들을 인공지능에 집어넣어서 무작위로 제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작품 뒷면을 보시면 여기 이제 보이는데요. 다양한 위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했죠. 뭐 사인을 직접 한다든지 8번에 보이네요. 날짜라든지 번호라든지 그리고 이게 실제 이 종이를 손으로 다 만든 부분이어서 이 만 개의 이 끝부분에 잘린 그 모양이 다 다르다 뿐만 아니라 뭐 워터마크라든지 워터마크는 우리가 위조 집필할 때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그렇게 아무 무늬도 없는 부분에 투명하게 사람 얼굴이 보이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래서 뭐 워터마크라든지 홀로그램을 통해서 위조 방지의 장치들을 해두었다라고 하면서 실제 이제 작품을 판매했고 2,000달러니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지금 환율이 한 1,400원이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더니 1,400원 정도인데 약 뭐 350만 원 내외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NFT를 구입하려면 암호자산, 암호화폐, 가상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직불카드로도 구입할 수 있게 했고 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 디지털 화폐도 구입할 수 있도록 장치를 했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본 신문, NFT 관련된 신문으로는 지금 도배를 하고 있는 뭐 안 좋은 이야기들도 있어요. 이 NFT에 투자하면 수익률을 몇 % 이상 남기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의 그냥 폰지 사기처럼 뭐 이야기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작년부터 급격하게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NFT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왼쪽의 그림이 뉴욕타임즈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작년 말에요. 올해 2021년도에 처음으로 발생한 21가지의 일이라는 특집 기사를 발표했어요. 그 중에 1위가 뭐였냐면 예를 들면 아프리카계 여성이 WTO의 수상이 됐다. 멕시코에서는 최초로 트랜스젠더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고 그 중에 1위가 여기 보시면 디지털 작품이 옥션에서 어마어마한 무시한 가격에 판매가 됐대라고 하는 기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은요, 영국의 사전 출판사예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사전 출판사들이 있잖아요. 이 콜린스에서 NFT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 당시에 NFT의 사용 빈도가 1000%가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이 단어를 찾아봤는지 알겠죠. 여기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여기 이렇게 영어로 써여 있는데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디지털 인증서다. 그래서 예술 작품이나 수집품 같은 자산의 소유권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서 뉴욕타임즈에서 올해 처음 일어난 일, 그 중에 2위로 꼽은
이 NFT 작품이 등장했던 한 사건이 있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예술가의 이름은 마이클 윙켈만이에요. 윙켈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브리데이즈라고 하는 작품이 무려 이런 가격에 판매가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이 영상을 볼까 하는데요. 보실까요? 이 5,000개의 조그만 디지털 작품들이 하나로 콜라주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저는 제 거실에서 이 옥션 지켜보고 있어요 라고 작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1시간 18분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옥션에서 편집을 한 영상입니다. 이게 2021년 3월의 일이에요. 이 작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작은 디지털 아트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분 몇 초가 남았는데 제가 엄청 깜짝 놀라죠. 6,93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이 작품 하나. 디지털 작품이 785억에 판매가 됐거든요. 이러면서 이때 이제 도대체 이 NFT가 무엇이냐, 어떻게 이 디지털 아트라고 하는 거가 이 가격에 판매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NFT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NFT 작품 구입해 보신 분 계실까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 강의는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해서 한번 구입을 해보고 싶어서, 아니면 너무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어떤 건지 궁금해서 다양한 이유로 신청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려워요. 이거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딱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동일한 가치의 다른 것과 대체 불가능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세 번째는 돈이 된다. 가상자산이다. 요 3개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죠.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대체할 수 없다. 교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 오기 전에 시간이 약간 남아서 2층 카페에서 커피를 사서 마셨거든요. 근데 봤더니 5만 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은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지만 근데 5만 원짜리인데 5만 원짜리를 제가 만 원짜리 5개랑 바꾼다고 해서 이 만 원짜리 5개 지폐와 5만 원짜리 한 장하고 가치가 다를까요? 아니죠. 가치가 동일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가운데 그림 보시면 비행기표처럼 생긴 게 있어요. 뉴욕행 비행기표가 지금 15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표도 150만 원이에요. 가치는 동일해요. 동일한 가치예요. 그런데 교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해관계가 맞으면 교환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행성지가 다르고 그 가격이 어떻게 각자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죠. 선뜻 바꿀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또 NFT의 설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예가 부동산인데요. 서울에 있는 집 5억짜리와 제주도에 있는 5억짜리 집이 동일해요. 그런데 사실은 바꿀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는 제주도에 있고 하나는 서울에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대체 불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담고 있는 컨텐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교환할 수 없다. 물론 교환할 수 있지만 교환했을 때 그 이후에 각각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에 이게 기록이 됩니다. 블록체인 어렵죠. 이제 블록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블록을 데이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는 정보죠. 이 정보를 서로 연결을 해서 저만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 강의 자료가 있는데 이 강의 자료를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노트북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안에 각각 똑같은 동일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바꾸려면 여러분들 동의가 필요하거나 모든 사람이 제가 바꾼 걸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돈은 한국은행에서 통화량을 조절을 하죠. 인플레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하는데 특정 한 명의 중앙집권 기관이 이거를 컨트롤하고 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체인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이 정보를 동일하게 쉐어하고 있고 이것들을 같이 분산화된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의 어떠한 자산으로서 이 NFT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그 마이클 링켈만의 에브리데이즈 작품이 NFT래. 그럼 NFT 그 작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걸 구입했어요. 옥션에서.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럼 그 작품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 NFT 미디어 자체도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들 알고 계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물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요. 여기에 업로드하려면 수수료가 엄청 비싸고 또 속도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이 NFT 미디어 이미지는요. IPF라고 하는 분산형 저장 시스템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디어 데이터의 주소, URL도 분산형 저장 시스템에 저장을 하고 정작 이것을 체결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부분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프로그램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요. 각각 이 쪼개진 미디어 이미지는 저 다른 분산형 시스템에, 미디어 데이터는 그 URL은 또 다른 분산형 시스템에, 그 다음에 이거를 관장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 게 일반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 등장한 마켓플레이스나 플랫폼들은 약간 조금씩은 다른 저장 시스템이나 구조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작년 3월에 이게 처음 등장할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분이 5,000개의 본인의 디지털 이미지를 합쳐서 이 크리스티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매 회사에서 판매를 했는데 그전에는 없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있었죠. 있었습니다. 미술계에서는 언제를 처음으로 보냐면 2014년도를 사실은 처음으로 봅니다. 뉴욕에 가면 소장품 없는 미술관 내지는 현대미술관 뉴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라이존이라고 하는 디지털 아트, 디지털 관련된 기관 내지는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세븐은 세븐이라고 하는 기술과 예술이 융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디지털 미디어 작가 이제 케빈 맥코이가 저작권 관련된 전문가 에밀 대시라고 하는 사람하고 협업을 이뤄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고민에서 출발했냐면 디지털 아트요. 지금 저 뒤에서 미술관 선생님께서 사진을 찍고 계신데 저 사진이 원본인지 어떻게 증빙을 할 수 있을까요? 저분이 우리 수강하시는 수강생들 단톡방에 저것을 다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각각의 핸드폰에 저장이 되거든요. 원본의 의미가 필요할까요? 내지는 선생님이 찍은 그 작품이 이 사진이 제가 다운로드 받은 디지털 이미지랑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들을 이때 이분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디지털 아티스트가 작품을 판매하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에 대한 소유 증명을 해줘야 디지털 아트를 구입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그때 그래서 이 둘이 선보인 작품이 오른쪽에 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 케빈 맥코이가 본인의 와이프와 그 부인과 함께 만든 작품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런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아트가 어떻게 소유 증명이 되는지,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이 자리에서 $1를 주고 체결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작년인가 정말 거액의 금액에 이제 옥션에서 이 작품이 판매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이미지들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디지털 아트는 아니죠. 혹시 이렇게 카카오톡 친구들 중에
본인 프로필에 이 이미지를 업로드 하신 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크립토 펑크라고 부르는데요. PFP, 그러니까 미술 작품은 아니에요. 뭐냐면 SNS, 카카오톡, 뭐 트위터,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 본인의 캐릭터용의 어떤 이미지다라고 해서 PFP, 프로파일 픽처라고 줄여서 이제 PF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5년 전이네요. 미국의 한 그룹, 디자인 그룹 내지는 뭐 소프트웨어 그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70년대에 영국의 그 펑크 락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 개의 캐릭터를 만듭니다. 만 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손으로 그렸을까요? 아니요. 기본적인 남성, 뭐 여성, 그다음에 좀비, 원숭이, 외계인 5개의 캐릭터를 줬고요. 여기에 귀걸이, 뭐 담배, 립스틱, 그다음에 모자 이런 장식이 최대로 7개까지 붙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서 무작위로 생성된 만 개의 이미지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300억이 넘는 금액에 이제 거래가 됩니다. 심지어 마이애미에 있는 현대미술관에서는요, 이 크립토펑크를 기증받기도 했어요. 논란이 있겠죠. 어떻게 미술관에서 미술작품도 아닌 이런 것들을 기증받을 수 있어?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는데, 미술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크립토펑크 5293 넘버가 있어요. 만 개니까 5293에 우리가 기증을 받은 이러한 의미는 지금 이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선구적인 뭐 예술과 아이디어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술관의 역할과 그 다음에 이런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NFT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아트 외에도 이렇게 PFP라고 하는 뭐 캐릭터 이미지도 있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미술관에서도 소장을 하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한번 주요 용어 되게 신문에서 많이 보셨죠?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가장 뭐 궁금하신 단어 있으세요? 뭐 많이 들어보셨어요?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가스피라고 하는데 뭐냐면 작가가 어쨌든 플랫폼에 올려야 되잖아요. 판매를 하려면. 내지는 구입자도 구입을 하려면 플랫폼에서 구매를 해야 되겠죠. 이럴 때 플랫폼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는 것들, 이런 거를 가스비라고 하고요. 플랫폼마다 약간 달라요. 예를 들면 작가가 처음 회원가입해서 처음에 이 작품을 올릴 때만 받는 것도 있고, 매번 업로드해서 판매할 때 받는 것도 있고, 내지는 이제 구입하는 입장에서도 회원가입했을 때, 작품 구입했을 때 매번 내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플랫폼마다 약간 다른데 어쨌든 거래 수수료를 가스비라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켓플레이스는 말 그대로 이 NFT를 살 수 있는 곳, 어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 많이 하는 데가 오픈시 같은 곳. 그 다음에 카카오에서 만든 카카오 자회사 컬렉트랍스라고 하는 곳도 있죠. 그래서 NFT라고 하는 다양한 컬렉터블이나 예술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을 마켓플레이스라고 하고요. 내지는 뭐 플랫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플랫폼은 전시할 수 있는 플랫폼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마켓플레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팅은 디지털 아트로 만드는 게 파일로 가지고 있어요. 이걸 블록체인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판매를 하려면. 그래서 민트, 주조하다라는 뜻에서 이제 화폐를 찍어낸다라는 이제 의미로 NFT를 발행한다라는 뜻이 민팅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중에 또 많이 들어보시는 게 에어드롭일 거예요. 뭐냐면 각각의 플랫폼에서 무료로 NFT를 나눠줘요. 그런 이벤트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 할까요? 왜 무료로 나눠줄까요? 일단은 이슈가 돼야 되고 주목받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이제 보시면 그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도 그들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걸 소유한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크와 커뮤니티가 있어서 굉장히 돈독해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앞으로 거래하고 판매하는 데 큰 영향들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충성도, 소비자로서의 충성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에어드랍이라고 하는 무료 이벤트들을 하기도 하고요. 컬렉터블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술 작품이 아니라 아까 PFP처럼 뭔가 수집하는 것들, 대표적인 게 뭐 아이돌 관련된 아이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야구 카드 같은 것들을 이제 컬렉터블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제너레이티브 아트 같은 경우는 자동 알고리즘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작가가요 그림을 다 그리거나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명령어만 입력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 알고리즘으로 자동 생성되는 작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너레이티브 아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NFT 아트 유형을 한번 볼게요. 궁금하잖아요. NFT 아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디지털화한 작품을 어떻게 민팅할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이 물리적인 오프라인상의 작품을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을 해서 디지털화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을 그냥 심플하게 전환형이다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 왼쪽이 사실은 저희 집 거실이에요. 거실이고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제가 사진으로 찍은 거죠. 사진으로 찍어서 디지털 파일로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걸 제가 만약에 어떤 마켓플레이스에 민팅을 해서 판매를 해요. 할 수 있겠죠. 물론 구입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는 또 별개의 얘기인데, 단순히 물리적인 작품을 그대로 찍어서 디지털화해서 민팅하는 이러한 심플한 형태, 유형을 전환형이라고 저는 이제 읽어보자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의문도 들죠. 그러면 물리적인 원래 실제 작품과 이 디지털화된 작품은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도 혹시 궁금하세요? 있죠. 별개의 작품이니까요. 디지털 아트들도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명명을 하잖아요. 아까 10,000개의 작품의 넘버링을 다 다르게 하는 것처럼 실사 그 작품이 그냥 복제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원본이다. 첫 번째 원본이다. 두 번째 원본이다.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부가형이에요. 이게 한 유명한 연예인, 화가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왼쪽 편의 그림이 유화로 아크릴로 그린, 유화, 아크릴로 그린 작품인데요. 이거를 NFT 작품으로 어떻게 만들었냐면 오른쪽처럼 만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미지를 가져와서 움직이거나 소리가 나지 않는데, 실제 파일을 보면요. 이 위에 물결이 막 움직이고 이 해처럼 보이는, 내지는 톱니처럼 보이는 게 막 돌아가고요. 사람의 눈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약간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소리도 들리고요. 그래서 이 부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 원작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디지털화한 거. 사진을 찍고 그 위에 다양한 디지털적인 요소, 디지털로 다양한 요소들을 변화를 준 것,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부가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아예 아까 제너레이티브 아트처럼 이 플랫폼 자체에서 프로그램 자체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는 저는 창작형이라고 부르는데, 처음부터 디지털 작품으로 창작해서 민팅한 그러한 예를 이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요즘 그런 이슈들 되게 많은데, 인공지능이 그림 그렸다. 이게 과연 작품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도 하죠.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여러 형태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물리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프로그램 자체, 컴퓨터 자체에서 디지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작품을 생성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예가 그에 해당되는 창작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FT라고 하는 미술 작품이다라고 하면 디지털 아트여야 된다는 거예요. 디지털화를 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물리적인 작품을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해서 그대로 다시
다시 이 아니면 또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작품명을 붙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순 전환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면 약간의 변형을 줘서 조금 다양성을 추구하는 부가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림을 그리는 처음부터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는 창작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많이 보셨어요? NFT 작품들? 최근에 뭐 보신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영화 한 장면도 있어요. 뭐 영화 동영상 퍼포먼스 한 장면도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애니메이션 작품도 있고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작품들도 있고 아니면 유명 작가의 진짜 물리적인 작품에 약간의 뭐 뒤에 뭐 해가 뜨고 그다음에 뭐 바다를 풍경으로 한 작품이다면 파도 소리가 들린다든지 새 소리가 들린다든지 약간의 변형을 가한 그런 유형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NFT 작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또 앞으로 구입을 하실지 아니면 뭐 신문에서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거는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플랫폼 마켓플레이스의 유형이에요. 지금 보시는 거는 오픈시라고 하는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예를 들면 구글, 네이버처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플랫폼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작가라고 작가라면 민팅해서 여기서 판매할 수 있고요. 아니면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 우리 모두 다 회원가입해서 구매할 수 있어요. 어떠한 장점이 있어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요. 어떠한 단점이 있을까요?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사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물론 보시면 여기 왼쪽에 트렌딩, 지금 유행하는 작품, 그 다음에 탑셀러, 탑 제일 많이 팔린 작품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곤 있지만 반드시 지금 유행하는 작품의 유형이 내지는 지금 탑셀링에 올라간 작품이 내 취향을 반영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고서는 골라내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픈시, 라리블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기존에 여기서 민팅을 하거나 작품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작가 추천을 통해서만 민팅을 하거나 작품 거래를 할 수 있는 약간은 반개방형 플랫폼도 있거든요. 파운데이션 같은 플랫폼이 그런 예고요. 두 번째는 기획형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안 돼요. 마치 미술관에 학예상 선생님들이 계신 것처럼 이 마켓플레이스에도 큐레이터가 있어요. 기획자가 있어서 이들이 직접 작가와 작품을 선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의 자회사인 클립드랍스라든지 슈퍼레어라든지 이런 플랫폼이 기획형 플랫폼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혹시 이 카카오 클립드랍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검색어에 클립드랍스 해서 이제 친구 신청 팔로우 하시면 매일매일 작가 한 명에 대한 작품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1일 1작가 작품을 소개를 합니다. 받아보시면서 요즘은 이렇게 NFT 이런 작가들의 작품들이 올라오고 있구나 한번 그 트렌드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카카오 기반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립토펑크와 같은 또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 아래에 있는 거 제가 텍스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을 도지 사운드 클럽이라고 본인들이 명명을 하고 약간의 동호회 같은 거예요. 이 오른쪽에 이 캐릭터들을 5개 이상 5개?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이 메이트라고 불러요. 아까는 이제 크립토 펑크라고 불렀는데 이 캐릭터들을 메이트라고 부르고요. 말 그대로 이 친구들도 프로그램으로 자동 생성이 되었습니다. 10,000개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캐릭터들은 10,000개에서 출발을 하나요. 그래서 10개의 얼굴과 90개여 개의 특성으로 조합이 된 80여 개의 특성, 그래서 90개의 특성으로 조합이 된 그런 캐릭터들이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들도 하고 모임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도지 사운드 클럽이라고 하는 이 NFT 커뮤니티들이 있고요. 보시면 그 플랫폼 내지는 캐릭터마다 약간의 동호회 내지는 열성 팬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 작품 내지는 그 뭐 캐릭터들을 그 시장에서 끌고 가는데 굉장히 주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또 하나 보시면 업비트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업비트는요, 지금 보시면 여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이 블록체인 회사인 두나모에서 런칭한 그러한 플랫폼이고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드랍스가 있고요. 오른쪽에 작게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기획형과 누구나 접근 가능한 마켓플레이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기획해서 이번에는 이 작가의 NFT 작품을 판매할 거예요 라고 하는 기획형 프로젝트를 투트랙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났던 거는 뭐냐면 저는 사실은 작년 11월 맞을 거예요. 이 업비트에서 본인들의 플랫폼을 런칭하면서 이벤트를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로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 검정색 4가지가 있어요. 물론 밑에 이 작품명이 써있긴 한데요. 뭐로 보이실까요? 타이어예요. 타이어를 3D 모델링 디지털로 만든 거거든요. 왼쪽은 트럭 타이어고요. 두 번째는 그냥 뭐 자동차 타이어, 세 번째는 오토바이 타이어, 네 번째는 자전거 타이어입니다. 이 타이어를 가지고 에어드랍, 그러니까 무료 이벤트를 했던 거예요. 트럭 타이어는 100개를 만들었고요. 자동차 타이어는 150개, 오토바이 타이어는 250개, 자전거 타이어는 5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뭐가 제일 비쌀까요? 당연히 적게 만든 게 더 비쌀 수 있겠죠. 가능성이 높겠죠. 비쌀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4종류 중에 트럭 타이어가 가장 이제 희귀하고 자전거가 이제 희소성이 떨어지는데 1000개를 에어드랍 이런 이벤트로 나눠줬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디지털 NFT 작품만 나눠주고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소유한 사람들한테는 실제 이 지용호 작가의 펜타이어를 기념품으로 소장할 수 있도록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NFT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디지털화된 그러한 작품인데 왜 이 실제의 모양의 모형 작품을 줬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시선점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NFT라고 하는 것들이 디지털화된 작품인데 우리는 어때요?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소유와 소장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실제 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이런 작품들을 좀 감상하고 볼 수 있도록 한 약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혼합성, 이런 접목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이제 NFT 플랫폼 유형 정도까지 보고 잠깐 이제 실과하는데요. 여러분 이 NFT가요 정말 많은 우리 전통적인 미술의 어떠한 흐름들 이런 것들의 변화를 가져왔죠. 왼쪽에 보시면 퀘닉 갤러리라고 하는 전 세계에 여러 지점이 있는 갤러리입니다. 퀘닉 갤러리고요. 이 갤러리에 베를린에 있는 지점 모양을 따서 만든 겁니다. 어디에 만들었냐면 우리 메타버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메타버스 중에 부동산 거래 플랫폼인 디센트럴랜드에 본인들이 이 갤러리를 만들고 이 안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그리고 이걸 오픈시로 연동을 해서 경매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작품을 보고 뭐 카드나 현금 내지 입금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 암호화폐로 작품을 구입하고 구입하는 곳이 NFT 플랫폼이고 전시하고 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도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약간 게임 플랫폼 같죠? 아바타가 있습니다. 이 검은색 옷 입고서 막 뛰어가는 사람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당사자겠죠. 들어가서 사람들과 교류도 해요. 누구 안녕? 나 오늘 여기 전시 보러 왔어. 누구 작가? 작품 구입하러 왔어. 라고 이제 작품을 보는 거고 가까이 가서 보면 작품들이 또 움직이죠. 움직이는 디지털 작품들이 있고
실제 뭐 클릭하면 그 작가에 대한 정보라든지 작품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로 연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이 동영상은 디센트럴랜드에서 한 갤러리가 메타버스의 그 부동산 플랫폼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경매를 진행했던 그러한 장면을 보신 거고요.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실제 제가 맨 처음에 NFT 이 연구를 시작하고 이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전 너무 답답했어요. 이 NFT 작품을 과연 그러면 내가 구입을 했어?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야? 나 오픈시에서 이번에 NFT 얼마짜리 누구 작품 샀어. 그래? 나 한번 보여줘 라고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툴이 어디예요? 뭐 핸드폰이겠죠. 뭐 저장을 하고 있다면 핸드폰인데 그 이후에 다양한 전시 플랫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왼쪽에는 스페이셜이라고 하는 플랫폼이고요. 여기도 사실은 전시를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원래는 특히 언제 이 플랫폼이 유행하기 시작했냐면 코비드-19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한참 유행하던 그 시기에 대면으로 모든 것들이 어려워졌을 때 비대면으로 강의나 회의 등이 진행됐던 그런 플랫폼인데 여기서 최근에 우리는 이제 전시를 중심으로 우리 플랫폼을 운영을 한번 해보고자 해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실제 많은 갤러리, 특히 한국에서도요. 갤러리나 전시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전시를 많이 진행을 하고 계세요. 오른쪽은 가고시안 갤러리가 일본의 다카시 무라카미의 작품을 전시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감상하는 게 더 이상 물리적인 공간의 전시 공간이 아니라 이 NFT라고 하는 디지털적인 특성들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작품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판매도 아까 뭐 경매도 말씀드렸지만 아트페어 자체도요 NFT 아트를 위한 이 아트페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실제 우리가 뭐 전시장 큰 전시장, 뭐 코엑스나 뭐 이런 멕스코나 뭐 이런 큰 전시장에서 하얀색 가벽을 세우고 작품을 전시한 것처럼 이 NFT 작품들을 전시를 했고 또 들어가서 보면 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하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작품들을 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플랫폼들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NFT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 NFT 시장에서 이 플랫폼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이 NFT 아트를 만드는 방법에는 어떠한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유형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지 또 그렇다면 어디서 구매하고 판매하고 작가들은 그리고 또 소비자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그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로써 미술 시장이 내지는 미술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그 이후에 그렇다면 NFT를 둘러싼 우리의 인식은 어떤가? 과연 이게 투자인가? 아니면 뭐 창작에 대한 생태계를 변화시킨 건가? 정말 작가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가지고 있는 한계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